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문정복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보름 만에 뵙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 건너뛰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아우 막 여기가 막 걱정이 돼서 제 본회의장에서 카톡 엄청 날린 거 보셨죠? 그날 그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지난주 네, 월요일 네. 날. 그래서 문정복 의원님이 그 속보를 계속 알려주셨어요.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중간중간에 소개도 드렸는데 마음은 여기 와 있었죠? 우리 박시영 사장님의 그 대박 TV를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취재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거 기자들 잡히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진짜 이제. 몰래 했습니다. 예. 먼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광고 먼저 좀 하고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또 해야 박시영 TV가 또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슈퍼챗 이런 거 많이 강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될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예.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던 마이 보험 체크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서 마이 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여의도 집회 막 이런 거 할 때 늘 맨 앞에서 열심히 하셨다. 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에 달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높은 거 아닌가? 막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몰랐는데 말씀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강매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자체가 무료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되게 귀찮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 네. 계속 연락 오거나 문자 보내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제로라고 하네요.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된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입니다.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담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가입하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다음 기회 제 것도 체크해 주세요. 네, 광고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광고를 받고 있거든요. 오호. 그래서 광고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 초창기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홍보를 해주셔야 광고주 분들도 박시영 TV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박시영 TV의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 광고주께서는 저희가 이제 제작사가 대마시안이라는 제작사입니다. 그 김용민 TV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검증된 회사죠. 이 동네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작사 대마시안 아마 이제 번호가 나갈 텐데 문의 전화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지금 이제 한 3개월은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니까 싸게 모셔서 정성껏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광고주들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S땡 전자 뭐 현땡 자동차 이런 그런데 거 우리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우리 안 들어와. 그런데 광고주분 여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의원님 그런데 압력 넣지 마 광고라고. 아니 큰일 이거 나. 압력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1부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상했죠. 네, 예상했습니다. 남북 문제가 이렇게 경색되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너무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할 거다 했더니 대략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네. 갤럽 5% 빠지고 이제 55%. 리얼미터도 4.8%포인트 빠진 53.4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졌는지를 한번 봤더니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갤럽에서는 43, 통합당 19, 열린민주당 3%가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빠지긴 해서 1.7%포인트, 40.6, 통합당이 29.1, 1.2%포인트가 올랐고 열린민주당 4.5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대선을 집권하려면 민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이 45%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다행스럽게 이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갤럽으로 보면 민주당 43, 열린민주당이 3%, 그래서 46이 되고요, 합계가. 리얼미터 결과에서도 민주당의 40.6, 열린민주당이 4.5 해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나중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만 남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좀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북 전단 뿌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 금지시켜야 한다. 이거 막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53, 반대가 37.9. 그래서 10일 조사 때보다도 3.2%포인트가 오히려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는 3.2%포인트가 내렸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강경책과 유화책 현행 유지, 대북 정책에 대해 물었는데 리얼미터에서 강경책이 40.6, 유화책이 32.1, 현행 유지가 15.9가 나왔는데 강경책이나 유화책 모두 1월 조사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어요. 유화책도 6.8%가 올라가고 강경책도 4.5%포인트가 올라가고 반면에 현행 유지가 12.2%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강경책이 40.6이지만 현행 유화책 플러스 현행 유지를 합치면 48%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흐름 거기에 그래도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네, 네. 이렇게 진짜 엄청난 네, 충격의 네. 그 도가니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갤럽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29,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60. 압도적으로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벌써 이제 북한에서 뭐 대남용 삐라를 뿌리겠다. 네, 네. 그다음에 확성기를 틀겠다. 네, 네. 그래서 확성기 준비하고 있죠. 이런 등등은 추가 하락 포인트는 아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게 굉장히 큰 거였고요. 큰 거였죠. 예, 깜짝 놀랐죠. 그거는 분명히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추가 하락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뭐 좀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개성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한 기조를 유지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쭉 이어왔던 3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 문전무 의원님 모시고 제일 아마 관심 있는 이슈가 통합당이 18대 0 다 가져가라 상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오늘 다룰 거고 뒷순서에는 이제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추미애와 윤석열 한판 대결을 붙고 있는데 또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서른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의 후임 네. 이 후임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죠. 네. 이 얘기도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추경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오늘 시간 안에 이거 다 할까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마 요즘에 추세가 정치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짧고 굵게 해달라는 짧고 요구가 굵게? 많이 있어서
일부 순서는 무조건 40분 이내로 끊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합세해서 어쨌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법사위원장 되돌려 줄 거 아니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18대 0. 금주중에 주호영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며칠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되려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박시영 대표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볼 때는요. 네. 이게 전략의 부재 같거든요. 네. 민통당의 전략의 부재 같아요. 실제로 그 뭐라 그러나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네. 실제로 전략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18대 0 니네 빨리 가져가. 우리 마지못해서 들어갈게. 이 작전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을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 진짜 궁금해요. 예. 일단은 저는 상임위 구성이 이번 주를 넘기면 25일 때 국회 종쳤다. 한마디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180석을 준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의미는 눈치 보지 말고 야당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봐라. 이런 어떤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을 되새기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국 민의는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었고 여당이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고 잘하면 재집권을 보장해주겠다. 이게 국민의 무언의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이 그렇게 명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아까 있던 상임위 구성이 좌초가 됐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19일 날 한 차례 네. 원래 19일 날 그랬죠. 예정돼 있던 게 금요일 연기가 날 기다리다가 됐는데 그냥 갔어요. 그것은 저는 지지자들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 다수 지지자들이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갑자기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야당과 네. 티격태격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닥 국민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 거다라고 여당 지도부도 판단했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주를 미루는 것은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통합당이 갑자기 18대 0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김종인이 먼저 얘기했고 김종인이 초선 비례대표들 모인 데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요? 예,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주호영도 그 얘기를 네. 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재밌는 얘기가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뭔 얘기를 했냐면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결국은 양보할 거 아니면 다 가져가라. 배수의 진을 확실히 치고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갑갑한 게 뭐냐면요. 박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정말 코로나를 대비한 3차 추경은 국민들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이번 주에 원구성하고 다음 주에 심의해서 7월에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을 다 던져놓고 지금 그래 그냥 니네 18대 뭐 18개 다 가져가 우리는 관망할게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야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면 더 개기거나 이런 표현 쓰면 그러나 개기거나 이러면 이 국민들이 이 미통당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네. 미통당 통합당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메시지가 없이 계속 시간 끌기를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까지 끌고 가면 통합당을 향한 성남 민심의 분노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자기들도 잘 안 거죠. 그래서 주말에 딱 그 메시지를 낸 겁니다. 18대 얘기를.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한 거는 잘 보시면 지금 최근 며칠은 어떻게 보면 이 원구성의 주도권을 통합당이 틀어줬어요. 그렇죠.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네. 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국민의 시선, 정가의 시선이 모아졌거든요. 이 상태 속에서 통합당이 사실은 공을 민주당에 탁 넘긴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받을 차례인데 어떻게 받을 거냐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 이들의 노림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여당의 폭거, 오만함 이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자. 18대 0을 가져가는 모습을 연출시키자.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국민들께서. 그거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오만하다는 딱지를 한번 붙여주자 민주당에. 니네 마음대로 해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어차피 의석수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180대 뭐 100석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21대 국회에서 위기감의 발로 네.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 실익 측면에서 재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익 측면에 어떤 거? 상임위원장을 네. 지금 이제 7석을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가합의대로 한다면.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법이 일하는 국회법. 일하는 국회법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법. 일하는 국회법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네.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표결로 의결을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명문화를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상임위에서 통과 안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한두 명의 의원이 반대해도 끝까지 이게 반대하면 그럼 제 통과 계류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을 못 끌게 딱 막아놨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킬 것 같아.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통과시키겠지. 당론인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의 상임위원장처럼 네. 권한이라는 거, 아하. 이 부분이 크게 축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판공미나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민원이나 뭐 이런 건 좀 하겠지만 중요한 정작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과거처럼 전횡, 뭐 이런 독단 근데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질 박 거예요. 대표님, 그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했어. 난 생각했다고. 아. 그래서 실익이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네. 이제 통합당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지는 않고. 저는 거기까지 생각 네.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수가 좀 얕아서 그렇지 제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이 이런 판단 속에서 결국은 대선 때까지 네. 대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권에 놓여진 환경 자체가 네. 녹록지 않다고 아는 거예요. 왜? 북한 변수 터졌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난 오랫동안 심각할 것 같죠. 방역 문제 있죠. 왜냐하면 정부를 때리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야. 여권이 풀어나가기가 국정은 쉽지 않은 국면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계속 때리면서 실정을 부각시키고 중도층을 흔들어 보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년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거기서 승리를 해서 그 힘으로 대선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환경이 놓여지면 대선을 해볼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정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통합당의 저는 미통당이 움직임이. 약간의 그 판단 미스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임기 3년 차에 이런 데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 적어도 177명의 의장님 빼놓고 176명의 의원들이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마음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돌발되고 있는 이 변수들을 저희 민주당이 잘 해겨 나갈 것이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 내년 보궐 저희가 다 가져갈 거고요. 저 대선도 이길 거니까 얕은 수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제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아니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대표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도대체 어느 절에 가셨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진 수석 그 부대표가 그 아버님 모신 불영사 거기를 무작정 가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니까 가니까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속리산 법주사에 가 계시더라고요. 막 전화가 왔대요. 전국에서 호남에 있는 어느 사찰에 계신다. 뭐 강원도에 있는 어느 사찰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원구성하시고 다음 주에 추경 처리해야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을 먼저 얘기하고 마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표 처리하고 직거를 했잖아요. 직거를 했는데 절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계 대표 주자처럼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어. 불교 신자들은 주호영이 불교 신자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다 안 거야. 영남 쪽 빼고는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두 번째 TK에서 홍준표하고 자기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김부겸을 꺾었어. 대선 주자인. 나름대로 사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꿈이 있지.
꿈이 있으면서 TK에서 내가 이번 기회에 좀 강한 리더십, 그동안은 유약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미지가 강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히 맹주로서 굳히겠다. 이게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김종인도 찾아오지, 초선 의원들도 다 찾아오지, 잘못했다고 복귀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당내 위상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이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맛을 들렸다, 조금. 이 대선 맛을 들이면 헤어나지 못하거든. 지금 주호영의 심리 상태는 난 딱 그거다. 라고 보여지고요, 첫째. 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야, 네. 그 주호영 대표님. 원래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주호영 대표님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뽕이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대선 뽕이. 예. 상임위원장 맨 처음에 정리되고 법사위 저희 여당이 갖고 왔을 때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도 잘 새겨드려야 할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세 판단을 아까 통합당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정세 판단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정교한 계산하에 전략적으로 입장을 낸 거다. 그리고 그래서 저들이 그들이 저 말을 주워 담을 리가 없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들리던데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통합당 의도에 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중도층들이 조금 걱정된다. 덥석 저걸 물자니 18대 0, 땡큐 물자니 중도층 반응이 좀 걱정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사위 내줄 수는 없고 결국 18대 0으로 가져가긴 가져가야 하는데 모양새를 어떻게 하면 좋게 가져갈 거냐. 아마 이게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감히 지도부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초선 의원이고 정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실타리가 어렵게 꼬였을 때는 가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대 0 이런 거 다 따지 마시고 5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추경입니다. 빨리 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게 정치인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들 좌고우면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면 맞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거, 이 파탄에서 빨리 안정시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저희 뭐 못했다고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자세를 임해 네.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제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런 고민들 할 거예요. 18대 0 이거를 밀어붙이자니 앞으로 그 야당의 협조가 네. 쉽지 않다. 그리고 대선까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네. 것 같다, 야당이. 그리고 책임 정치라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네. 준비가 그렇게 우리가 돼 있느냐? 그 람마처럼 얽힌 국정을 풀어헤칠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는. 네. 그렇지만 문정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회로는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자 제안을 먼저 할 필요 있죠,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 뭐 주호영이 올라오지 않건 응하지 않건 어떤 액션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좋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 회담을 하려고 하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좀 띌 필요는 있다, 단계별로.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응하지 않을 때 그러면 18대 0이 진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상임위 18개 상임위 명단을 내라라고 그러면 촉구를 해야 합니다. 네. 회담에 응하지 네. 않으면. 그래야 본회의를 개최하기 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통합당 18개 상임위에 대한 명단 제출해라. 네. 그다음에 네. 협상에 응하자면 요구하고 그걸 받고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8석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장도 네. 이번 주를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봤을 때 25일 네. 이번 주 목요일이나 26일 금요일 네. 정도에는 남은 상임위 구성 16개, 12개가 남았죠. 네. 18개 중에 6개를 처리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통합당은 또 사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임위 구성을 완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내라고 해야 돼요. 18개를. 그렇죠. 네. 그래야 12개 상임위를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압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을 이번 달 내로 처리해달라고 대통령께서 간곡히 부탁했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본회의를 해야만이 그렇습니다. 주말 거쳐서 다음 주까지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추경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이해찬 당대표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듬직하고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주 상임위 구성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임위 문제는 양보할 일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 인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네. 지지자들을 믿고 원칙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당초는 11대 7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통합당이 예상보다 강수를 두면서 판이 좀 꼬였거든 사실은. 근데 이 국면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응수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를 믿고 원칙대로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정면 돌파하자. 무쇠 불처럼 가라. 박시영 생각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덧붙일 거 없고요. 박시영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빨리 국민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믿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박시영 TV의 박시영과 문정보 의원님이 입장을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구독하시는 그렇죠. 구독자분들도 많이 호응을 좀 해주시면 민주당도 힘내서 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두 번째 꼭지인데요. 네.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부지기는 이제 그 남북 정상 합의문이 발표되었을 때 그때 빨리 이제 비준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야당의 반대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북 전단 문제가 터지면서 빨리 이 문제를 비준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는 그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준 문제를 당론으로 해서 막 처리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개성 연락소도 폭파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속도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고요. 그거는 당연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것을 저는 뭐 윤건영 의원님이나 이해찬 당대표, 김두관 의원, 김홍걸 뭐 이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으셨는데 그 발언들은 한결같이 이게 이제 국방의 문제가 아닌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빨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박상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실제로 발의하기도 했고요. 아마 이 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법안은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준 문제는 조금 좀 속도가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네. 어쨌든 본회의가 구성이 돼서 상임위 구성이 완료가 되면 빨리 처리해야 일하는 될 거고요. 국회법 1차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살포 금지법 바로 통과시키고 네, 세 네. 번째로는 그때 이제 김진양 이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의 시간보다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겠지만 북한 쪽에서는 정부만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6.15 선언부터 지금까지 4번의 선언이 남북 정상들의 선언이 있었는데 네. 국회 비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과거 6.15 선언부터 14선언 쭉 지금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까지 요 4번의 정상들의 선언을 국회에 묶어서 네, 국회 네. 비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항구성을 가지고 이 평화의 무드를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이어나가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줘야 북한도 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어쨌든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주문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비준이라는 게 이 조약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준을 반대한 이유가
북한을 독립국가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계 어디 가서나 북한이 독립적인 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올림픽에서도 독립적인 국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현 상태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저쪽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왜 이 비준이 안 됐고 이번에 비준을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아무튼 당내에서 네.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있죠. 아우, 많지요. 지금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는 포럼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윤건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실장이 지금 외통위의 의원으로 외통위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네, 본인이 또 네네. 저 당사자였으니까 실무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 북의 페이스북에 보면 마음이 절절하잖아요. 네, 2018 어게인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네. 뭐 한판 세게 붙고 있습니다. 저희 당대표께서 저 말하지 말라고 한구령 내리셨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 혼자서 다 하세요. 저 아까 지금 김용민 TV에서 막 그 얘기 하고 왔는데 저도 좀 동의해요. 이해찬 당대표의 주장에. 이해찬 당대표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문제, 거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하라. 법사위 틀 내에서 상임위 네, 할 때 네. 추궁도 하고 뭐 비판할 게 거기서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굳이 여기에 네. 숟가락 얹지 말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른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 자기 같으면 지금 자리를 내려놨을 거다. 제가 확인해봤더니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시래요. 그래 개인적 의견이에요.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도 없고 네, 네. 서른 의원님 또 원래 이제 본인의 소신이 굉장히 강하시다 네. 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 네. 심정은 충분히 동의하나 네. 그냥 영리하게 지혜롭게 지금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윤석열이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기류도 그렇고요.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없죠. 조국 사태 그때만 해도 대선 지지율 잘 나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 1% 2%밖에 안 나와요. 조사 넣어도. 그럼 이미 중도층들도 관심 안 두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조국 재판 과정도 봤고 이게 너무 엉터리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채널 A 네. 이 문제도 있었죠. 자기 최측근이 연루돼 있었다는 거. 검언 유착.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된 것도 있죠. 그다음에 한명숙 재판 관련해서도 또 측근들이 연루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정을 보면 이분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꼼수 원칙을 버리고 그래서 정치 검찰의 전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안 거예요. 이제 윤석열 무슨 대선 주자 만약에 통합당 대선 주자라면 땡큐죠. 그리고 이분이 사퇴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스타일상 자기가 진짜요? 희생양이 되고 싶어하지 그래야 부활의 기회가 있다고 그럼 보는 앞으로 거지. 1년 더 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분수령은 7월달에 인사가 있잖아요. 네. 인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인사 문제보다는 이 사람이 한동훈 네. 자기 측근 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채널A의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네. 만약에 구속이 된다든가 네. 범죄 혐의가 네.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네, 네.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 버틸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네. 지금 당장 그 7월 중순에 원래 뭐 예정된 대로 출범 못 합니다. 왜냐하면 후속 법안 통과되려는데 아직 안 됐죠. 공수처장 임명 굉장히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위원들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거 시간 끌 거예요. 분명히 시간 끕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도 계속 몇 번은 계속 거부를 할 겁니다. 야. 그러면서 시간 끄면 한 연말까지 끌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가 바로 지금 윤석열을 옥죄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상황을 보려고 할 거다. 그러나 윤석열은 실현의 시간이다.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아닌 사람이 굳이 막 얘기를 해서 저쪽을 결집시키고 네. 오늘도 벌써 저기 안철수 숟가락 얹으려고 하잖아요. 뭐 대단한 발언 하셨더라고요, 또. 네. 그렇게 네. 진영 대결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을 네.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정경심 조국 재판들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한 방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된다. 그래서 너무 아. 조급해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네. 추미애 윤석열 거는 넘어가도록 네. 하고요. 전당대 분위기 전당대. 어떻습니까?
야, 분위기 이게요. 저 네. 백조가요. 물 위에서는 이렇게 그 고고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밑에서는 오리발을 팍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딱 그 영국입니다. 지금 아무튼 이낙연, 김부겸 이분은 김부겸. 거의 확정됐고요. 제가 네, 들어본 네. 바로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 네. 늦으면 다음 주말 네. 이 사이에는 아마 네. 왜냐하면 더 늦으면 안 돼요. 다른 후보들한테 그렇습니다. 민폐고 네. 7월 중하순이면 이게 후보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네. 7월 초에는 입장료 최소한 4주 만에는 해주는 그래야죠. 게 A다, 정치적 네. A다 이렇게 네. 보고요. 나머지 홍영표 의원도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예. 고민입니까 지금? 예, 고민 이제 장고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 여러 루트를 통해 보니까 그동안 본인을 도우셨던 여러 의원님들 중에 이제 홍영표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과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은 당권 대권 분리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생기신 거예요. 자기를 돕는 의원들 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연명장도 좀 돌리고 그러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리고 일부 본인을 도우셨던 의원님들이 연명장은 당권 대권 분리에 동의하느냐고 서명하라. 네. 새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안 됐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쪽에서 보면 살생부명단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지금 약간은 좀 고민하시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경선이 어떻게 치러질 건지 나왔잖아요. 4명의 후보가 있으면 3명만 해서 원래 3명만 하죠. 예,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을 정리하는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비 경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분 따로 떨어지시는 분들 야, 모양새 안 좋죠. 모양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네. 우원식 두 분은 네. 아직도 좀 유동적이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룰이 확정이 되고 그 분위기를 봐서 접지 않으실까. 저는 우원식 의원이 아마 접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네. 홍영표 의원은 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좀 지켜보죠 뭐. 네, 네. 근데 지금 판세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짐작하시기에?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이낙연 국낭복위원장이 대세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인데 다만 이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된 게 없으니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나서기가 좀 이렇게 좀 말려지는 예. 그렇지만 대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도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이낙연, 김부겸, 또 우원식 의원이 될지 네, 홍영표 네. 의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초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씩 네, 모셔서 네. 어떤 분인지 네. 좀 더 검증이라는 건 아니고요. 알리는 시간 저희가 검증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날카롭게 질문도 좀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 물론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나오실걸요. 저희가 박시영 TV가 얼마나 유명한데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애우를 갖춰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네. 좀 아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고요. 전당대회 분위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나 네.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지세들이 있습니다. 호감도도 있고 지지세가 있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아무래도 대선 주자 1위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만 과연 김부겸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합을 이뤄낼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박 대표님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온택트 방식? 네. 그러니까 온라인과 언택트의 합성어라고 해 이게요.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 방식.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치가 나오는 방식일 거라고 그런데 생각을 이제 해요. 그 TV 토론이나 네. 이런 등등이 상당히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변수는 있을 수 변수가 있으니까 있을까요? 좀 한번 지켜보죠. 네. 통일부 장관 후임 관련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예. 의원님들께 수도 없이 전화를 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듣기에는 이인영 의원님 저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KBS 그 라디오 나와서 네. 최영일 평론가하고 네. 최영일 평론가 임종석 걸었고 제가 네. 2인형 걸었습니다. 역시 최영일 평론가보다는 한 수 이세요. 아니 지금 거기서 내기를 2번 했는데 2번 다 제가 진짜? 이겨서 2대 난 0으로 늘 앞서. 박시영 편 그러면 이기는 쪽 할래요. 네. 오늘 쭉 돌아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임종석 전 실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재단 일 열심히 좀 하시겠다. 고사하는 입장인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리고 우상호 대표님도 제가 직접 정말 통비장관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천 타천 하시는 서른 의원님도 뭐 아니시라고 하고 결국 남은 거는 이인영 의원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 진짜? 유력한 분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네. 만 얘기하는 분은 네. 대개는 네. 원래 되는 분은 입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누가 되든지 지금은 힘든 시기일 거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정말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는 그런 분이 되실 아니, 기회예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님도 차기 대선에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임종석 전 실장이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북방 경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네, 연해주 이런 큰 틀에서 과거 우리 민족이 활거했던 네. 이 부분에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연해주나 네. 등등에서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다니시면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북방 경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다듬고 네. 있고 민간에서 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네. 대선 도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네. 이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네. 원내대표 굉장히 잘하셨고 네. 또 만약에 통일부 장관을 만약에 가신다면 네. 거기서 역할을 잘 하시면 네. 이인영 원내대표한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60대 대선 후보들도 있지만 네. 50대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민주당이 늘어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원들이 풍부해지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지한 대로 2부에 김두관 의원님을 네. 오늘 모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김두관 의원님이 요즘에 굉장히 페이스북 이런 등등에 대해서 통해서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야 달라졌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저렇게 과거에 네. 조용조용했던 분이 이렇게 네. 달라졌는지 그 네. 이유도 좀 들어보고 네. 큰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야 저도 먹고 살기 좋고. 예. 저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한 말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고뇌의 시간을 갖고 있을지 안 봐도 알겠거든요. 이럴 때 나의 유불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이 남북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내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나의 미래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좀 가서 헌신했으면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손들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대통령께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체가 다 고민해서 남북관계를 잘 좀 정리해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구성 문제, 본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고 나머지 네. 문제들을 짚어봤는데요. 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확실히 그 문정보 의원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힘이 나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월요일은 본회의 좀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 법률로 저 국회 회의 규칙에 월요일에는 본회의 안 하는 걸로. 자, 우리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11번째 박시영 TV 첫 번째 1부 문정보 의원님과 함께하는 우리 이슈 정보 코너명 이슈 정보입니다. 이슈 정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